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예, 오늘 2월 6일, 2월 두 번째 주가 시작되는 날이군요. 2월 첫째 주는, 미국 금리 인상, 이 이벤트, FOMC 미팅 이벤트와 함께 아주 강세장이었죠. 특히 기술주가 금리 인상의 마무리 단계,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특히 작용을 많이 했고, 금리에 대한 민감성이 가장 강하게 기술주에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막판에 금요일 날은 1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여전히 강세다. 매우 강하다. 고용지표가 강하다는 것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의미고, 요게 지금 나빠져야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그게 마지막 지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파월 의장이 고용지표가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것을 걱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이 꺾였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되는 그 민감한 지표가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강세로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만간 중단할 것이 아니라 계속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다시 기술주에 특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랠리를 어쨌든 주말에 또 스탑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예언하면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텐데,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것을 예언을 하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레미 시겔 교수는 월가에서 구루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작동을 해요. 최근에 시장 작동은 이 사람이 이게 우리 오늘 갑자기 한 얘기가 아니라 지난 연말부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투자 전략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대학 교수 중에서 유일하게 월가에서 구루로 칭송받는 사람인데, 대부분 미국에서 특히 대학 교수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원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생리를 잘 모르고 단순히 지나간 지표를 가지고 이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제레미 시겔 교수만이 월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전히 하반기에 고용지표가 강세를 보인다고 걱정하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아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언을 한 건데, 제가 예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 근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우리가 주식 투자자가 모두들 기다리는 매우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신 말해주니까 속으로 내심 반갑기도 해요. 이 사람의 예언이 맞아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튼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는 어떤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미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지만 반대로 더 낮추게 될 것이다. 못 올린다 이 말이죠. 왜 못 올리느냐. 올릴 형편이 안 된다. 그런데 파월은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은 올릴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반기에만 20% 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벌써 10% 올랐어요. 이 예언이 지금 상반기 20% 오른다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10% 올랐어. 그 절반이 올랐습니다. 그 시장이 이 사람의 말에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우연히 그렇게 일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쩌면 시장이 이 사람의 말에 근거를 속으로 동조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근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고 못 올리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느냐 잡히느냐를 가지고 설랑설레 하는데, 지금 임금이 안 떨어지고 지금 뭐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해고 사태가 구조조정이 마구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고용지표가 뭐 최고조로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걸림돌이 되는데, 임금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컨센서스 뭐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게 지표가 임금은 안 떨어지고 빳빳하게 있지만 임대료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이미,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이전 수준 거의 근처에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이제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임대료가 아직까지 옛날 수준 그대로 적용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적용되는 임대료 지표가 높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 이게 하반기 되면 급속히 꺾인다고 보는 거죠. 왜?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미국에서 많이 떨어지나 봐요. 한국에서는 이미 뭐 폭락 수준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임대료, 미국은 전부 다 월세죠.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그 지표에 반영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아직 임대료가 정상 시장 가격이 적용이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임대료가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지표는 확 꺾이게 돼 있다. 그래서 못 올린다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선행지표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선행지표 쪽으로 가서 보면은 이미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먼저 앞서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보는 게 정확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지나고 봐야 알아, 해답은. 그러나 이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은 여기에 더 반영을 하면은 또 시장은 작동을 하는 거죠. 공감대가 있으면. 그래서 시장은 지나고 봐야 해답이 나오는 것이지 미리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맞느냐는 결국은 지나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그것을 공감대가 많은 쪽으로 작용을 미리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연말 올 연초 이후에 시장이 강세 전환을 한 것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가 강한 반등을 했다는 것은 금리 피크아웃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 피크아웃이라는 건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과거 지난번 2019년도를 보면은 또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지금 2019년도 초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금리 이 상황이 거의 흡사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막바지 국면에서 시장금리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 꺾이는 게 하반기에 들어가서 가파르게 꺾였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뒤따라왔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게 불과 3년 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희망적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기술주를 보면은 1번, 2번, 3번 제가 요 기술주 차트, 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할인율이 미래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기술주 성장주니까
할인율이 떨어져서 주가가 올라가지고 올라가고 또 할인율이 높아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이거 이론적인 미래가치의 평가 할인법에 의한 근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격을 매우 저가에 할인할 때, 금리가 제로금리일 때 할인율이 제로일 때 1번이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고가를 지난 작년, 재작년에 기술주 고가 랠리를 할 때 바로 할인율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금리가 갑자기 마구 가파르게 오르니까 2번으로 이 할인율에 의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변화는 없는데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 주가가 2번으로 이렇게 급속히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번에 다시 이제 할인율이 이제 높아진 할인율이 좀 떨어지면 그러면 3번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1번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중간쯤 한 3번까지는 회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가격 조정이 지금 2번까지 떨어져 왔다가 3번 쪽으로 슬슬 움직이는 가격 조정인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면 저 3번으로의 흐름이 좀 더 뚜렷하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기술주들이 최근에 반응을 했고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기술주가 뭐 어떤 여건에 따라서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또 신기술이 개발되고 아니고 어떤 펀더멘탈의 영향이 받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할인율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최근에 네이버가 미국 기술주 반등과 함께 따라서 동조하로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네이버뿐 아니고 카카오, 한국의 빅테크 두 개 하면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지요. 그리고 이 두 개 회사는 거의 대부분의 신기술을 다 적용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호각지세이고, 어느 게 뭐 최종 위너가 될지 그것은 섣불리 선정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같이 본다고 보면은 두 빅테크가 지금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할인율 금리가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이 3번으로의 흐름은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반기에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보면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3번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금리의 향방에 달렸습니다. 이 주가가 얼마나 더 반등할 수 있는가는. 마침 지난 주말에 이 네이버 실적이 발표됐죠.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치에 크게 변화가 없이 발표됐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매출이 20% 늘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매출이 20% 늘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 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매출을 가지고 성장을 본다면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 20%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성장 가도에 있는데, 이거 보면은 최근 3년간 3, 4년간 보면은 매출은 2배로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그 자리에 있죠. 1조 1000억에서 1조 3000억. 그래서 매출만 늘어나고 이익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게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속 줄 수 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물론 미국 기술주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실적 대비로 본다면 지금 PER이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PER이 40배. 시가총액이 36조인데 지금 영업이익 1조 3천억, 순이익이 8천억. 이걸로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면 PER이 40배가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 기술주가 한국의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네이버는. 미국의 알파벳이 23배로 떨어졌어요. PER이. 그러니까 미국의 알파벳보다 이 2배가 더 비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걸 기대하고 지금 이걸 사러 들어가기가 망설여져요. 여전히 너무 비싸다. 우리가 성장률 매출을 근거로 해서 매출을 20% 성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고 앞으로 뭐 이 매출은 계속 늘어나면은 나중에 이익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라고 막 매겨준다면, 너그럽게 매겨준다면, 그러면은 뭐 BR 40배도 받아들일 만해요. 그러나 싸다고는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수준이지 여기에 비하면은 비싸단 말이에요. 네이버산이 차라리 알파벳 사겠어. PR 23배인데. 네이버는 로컬 기업이고 알파벳은 글로벌 기업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금리의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할인율에 의한 자동 조정 작용을 기다린다면 네이버는 기존 보유 투자자에게는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